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 조사에 무작정 버티기에 들어가자 특검이 체포영장 재청구를 시사하며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당초 오늘로 점 찍었던 2차 소환을 내일로 하루 미뤄줬는데도 윤 전 대통령 측이 모레 3일 이후로 해달라고 했다가 다시 또 5일 이후로 늦춰달라고 하면서 특검을 자극하고 나선 겁니다. 그러자 특검은 내일 출석하지 않으면 이번 주 내로 다시 소환을 통보한 뒤 여기에도 응하지 않으면 마지막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마디로 체포영장 재청구 수순에 돌입한다는 건데 바로 특검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조혜연 기자, 윤 전 대통령 측 연기 요청을 오늘 특검이 못 받아들인다고 발표했는데 그럼 당장 내일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특검이 내일 조사를 미룰 수 없다고 한 만큼 공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게 넘어갔습니다. 현재로선 내일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할지 불투명합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초 7월 3일 재판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한 다음에 오늘 오후 4시를 넘겨서는 3일도 아닌 5일 이후로 미뤄달라고 또 의견서를 냈습니다. 앞서 내놓은 이유와 같습니다. 지난 28일 조사 이후에 윤 전 대통령 측은 2차 소환 통보를 받고 나서 건강권 그리고 7월 3일 내란 재판에서의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납득할 만한 이유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네, 내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안 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특검은 일단 내일 윤 전 대통령이 오지 않으면 한 차례 출석에 불응한 것으로 보고 한 번 더 출석을 통보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번 주 중으로 다른 날짜를 정해서 바로 통보하겠다는 건데요. 박지영 특검보는 7월 3일에는 내란 재판이 있는 만큼 7월 4일이나 5일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야기한 7월 4일이나 5일에도 만약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으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합니까? 네, 그 다음에는 그때도 오지 않으면 형사소송법 절차상의 마지막 단계를 밟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마지막 단계가 구체적으로 무엇이냐고 묻자 박지영 특검보는 체포영장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단계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고민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체포영장을 넘어 구속영장 청구도 검토를 하겠다는 겁니다. 특히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할 때는 앞서 영장에 적시됐던 체포 저지나 비아폰 삭제 지시 혐의 등을 넘어서서 앞서 조사가 이뤄졌던 국무회의에서의 직권남용 혐의 등도 보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출석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할 명분이 쌓인다는 건 윤석열 전 대통령도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도 그 점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입장문에서도 피의자 소환은 협의가 아니고 조율이다. 이 수사 주체가 결정한다는 특검의 인식이 잘못됐다. 이런 내용을 담았습니다. 조율이 안 돼서 출석을 못하는 건 출석 불응이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일단은 체포영장 명분을 피하고 또 혹시라도 청구될 경우 법원에 제시할 논리를 쌓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조사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경우에 체포영장을 청구한다는 입장에서 물러날 뜻이 없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고검 내란특검 사무실 앞에서 JTBC 조혜연입니다. 이렇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일 조사에 응할 수 없다고 버티는 사이에도 내란 특검 수사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계엄 선포 직전에 열린 국무회의에 회의록 초안을 조작 작성했다는 의혹을 받는 강희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김혜리 기자입니다. 강희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 회의록 초안을 작성한 인물입니다. 당시 국무회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일방적인 통보로 5분이 채 안 돼 끝났지만 강 전 실장은 마치 40분 동안 회의가 진행됐던 것처럼 초안을 작성해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당시 강 전 실장은 국무회의에 직접 참여하지도 않았습니다. 게다가 부속실은 통상적으로 회의록 작성을 담당하지 않는다는 점도 이번 의혹 제기의 바탕이 됐습니다. 강 전 실장은 계엄 선포 당일 일부 국무위원들에게 예정에도 없던 국무회의에 참석하라고 직접 전화를 건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강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 검찰 조사에서 김정한 대통령실 수행실장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명단을 받아와 같이 전화를 돌렸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당시 비상계엄 관련 상황임은 인지하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내란 특검은 이틀 전 윤 전 대통령을 처음 불러 조사할 때도 국무회의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주말이 끝나자마자 강 전 실장을 소환하면서 국무회의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했다며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입건할지 검토 중인데
내일 예정된 2차 조사에서도 관련 내용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JTBC 김혜리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탄핵 심판 때처럼 특검 수사 국면에서도 장외 여론전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특검의 소환과 조사 내용에 대해 계속해서 날선 입장문을 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특검도 피의자와의 협의는 없다며 원칙대로 소환하고 원칙대로 영장을 치겠다며 윤석열 대통령 측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경찰 소환을 세 차례 거부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특검이 사건 검토 하루 만에 체포 영장을 청구하자 사건을 인계받은 특검은 사건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조사를 위해서 체포영장을 청구하게 된 겁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두 차례 입장문을 내고 날선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 차례 출석 요구나 소환 통지 없이 기습적 체포 영장 청구를 했다는 겁니다. 다음 날 법원이 특검엔 출석하겠다고 했다며 체포 영장을 기각하자 특검팀은 즉시 소환 조사를 통보했습니다. 그러자 윤 전 대통령 측은 수사 실적 과실을 위한 정치적 행보라고 비판하면서도 지하주차장을 통해 비공개 출석하겠다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윤 전 대통령도 평소 정치적 의도로 수사해왔느냐고 반문했고 공개 소환이 원칙이란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결국 포토라인을 통해 첫 대면 조사를 받은 윤 전 대통령, 조사 과정에선 조사 주체를 바꿔달라고 했습니다. 불법 영장 집행 혐의로 고발한 경찰관에게 조사받을 수 없다며 경찰이 나선 건 민망한 일이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이에 특검은 허위사실로 수사를 방해하는 건 선을 넘은 것이고 변호인들을 수사 방해로 수사할 수 있다며 더 강하게 몰아붙였습니다. 특검은 주저없이 곧바로 2차 소환 조사 통보를 했고 윤 전 대통령 측은 표적 수사를 강행해 신병을 확보하겠다는 초조함의 발로라며 맞대응했습니다. 특검은 피의자와의 협의는 없다며 윤 전 대통령 측의 수사 지연과 회피를 봉쇄하는 전략을 펴고 있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내란 특검이 체포영장을 청구했을 땐 특검 조사에 응할 거라고 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 보신 것처럼 조사 날짜를 계속 미루고 있는데 그럼 언제 조사가 이뤄질지, 체포영장 수순으로 가게 될지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바로 법조팀 여도현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여 기자. 이번 주 안에는 조사가 이뤄지든지 아니면 체포영장을 재청구하든지 하겠군요. 네, 앞서 보신 것처럼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출석 기일 변경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못 박았습니다. 내일 오지 않으면 7월 4일이나 5일쯤 한 번 더 부르고 이때도 오지 않으면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를 집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마지막 단계는 특검은 체포영장이 될 수 있고 그 다음 단계, 즉 구속영장이 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특검은 전직 대통령도 피의자 중 한 명일 뿐이라며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실제로도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상황을 좀 정리해봤는데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소환 요구에 지하주차장 이용을 요구하자 아예 지하주차장 입구를 차단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윤 전 대통령은 현관 통해서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경찰이 또 조사 중에도 이 조사자를 바꿔달라 요구했지만 특검은 박창원 총경의 조사는 문제 없다라면서 거절했습니다. 추가 조사 날짜도 윤 전 대통령 측은 앞서 7월 3일 이후에 해달라고 하다가 오늘은 또 7월 5일 이후에 해달라고 했습니다. 네. 그렇지만 내란 특검은 안 된다고 하면서 7월 4일 그리고 5일을 이렇게 못 박으면서 이때도 안 나오면 체포영장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시사했습니다. 특검이 체포영장을 청구했을 땐 특검 조사에 응할 거라고 했잖아요. 그 점 때문에 법원도 체포영장을 기각한 걸 텐데 이렇게 계속 소환에 불응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자신에게 불리하다는 걸 검찰총장 출신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모르지 않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출석 일자는 조율의 대상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검이 일방적으로 날짜를 통보하고 그걸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곧바로 출석 불응이라고 보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러면서 또 피의자 사정이나 인권 이런 걸 언급하고 있는데 정리하자면 나간다는 전제 하에 날짜를 조율하자는 건데 그걸 체포 근거로 삼을 순 없다라는 겁니다. 반면 특검은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거라면서 피의자와 협의나 조율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특검법은 수사기간이 정해져 있고 방대한 내용을 수사해야 하는 만큼 특검의 시간대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도 군사령관이 추가로 재구속되면서 정작 내란 우두머리죄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만 풀려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 아닙니까?
네, 특검은 그래서 더욱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의 신병 확보와 조사가 필요하다라는 입장입니다. 조은석 특검이 임명되고 지금 가장 먼저 한 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추가 구속 그리고 재구속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엔 또 여인형, 문상호 전 사령관들에 대해서 구속을 또 이렇게 이끌어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내란 사태의 정점입니다. 그런데 지금 유일하게 풀려나 있습니다. 방대한 수사를 해야 하는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신병 확보가 중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내란 특검은 어쨌든 윤석열 전 대통령 출석 여부와는 별개로 수사는 또 계속 이어나가겠다는 입장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강희구 전 부속실장도 불렀죠. 네, 지난 주말 윤 전 대통령을 조사할 때 국무회의 관련한 부분도 진행했습니다. 부속실장이라 하면 대통령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보좌하는 인물입니다. 강 실장은 개엄 국무회의 당일 일부 국무위원들에게 직접 전화를 돌려서 회의 참석을 알린 인물입니다. 사실관계가 틀린 국무회의록, 사후 국무회의록 초안도 작성했습니다. 이 업무가 어떤 지시로 일어났는지 특검이 보고 있는 겁니다. 이후 한덕수 전 총리를 비롯해서 국무위원 조사도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짚어보죠. 여도현 기자였습니다. 최상병 특검도 모레 현판식을 열고 본격 수사에 들어가는데 첫날부터 바로 핵심 피의자인 임성근 전 사단장을 소환 조사할 예정입니다. 그에 앞서 내일은 고 최상병 묘역을 참배하기로 했습니다. 박사라 기자입니다. 최상병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수사 개시 하루 전인 내일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된 고 최상병의 묘역을 참배합니다. 안타까운 사망 사고 이후에 진상 규명을 하려는 조사들이 있었고 이거에 대한 외압 의혹이 불거지면서 저희 특검이 발족을 한 것이고 본격 수사 개시 전 진상 규명 의지를 다지겠다는 겁니다. 이어 7월 2일 오전 현판식을 여는데 곧바로 오후부터는 핵심 피의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불러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합니다. 최상병 순직 사고 당시 부대 책임자였던 임 전 사단장에게 당시 구체적인 지시 내용 등을 묻기 위해서입니다.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이 매니저로 있는 인터넷 카페에 소환 통보를 받은 사실을 알리며 수중수색을 지시한 적이 없다는 기존 입장 등을 되풀이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국회에서도 자신은 작전 지도를 했을 뿐인데 현장 지휘관들이 이를 잘못 이해했다며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발언을 해왔습니다. 저는 작전 지도를 했지 작전 지시를 한 게 아닙니다. 저를 둘이 절병들이 볼 때 지휘하고 지도하고 어떻게 다르죠? 임 전 사단장은 또 수사 주체가 특검으로 바뀌어 자신의 휴대전화와 핵심 증거 자료를 다시 제출하겠다고도 했습니다. 특검은 또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의 항명 혐의 항소심 재판을 군검찰로부터 넘겨받기 위해 국방부에 기록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7월 11일 증인신문부터는 공소유지를 저희가 하는 것으로 될 건데 공소유지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그전까지 좀 논의를 계속할 계획입니다. JTBC 박사라입니다. 김건희 특검도 곧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가는데 통일교가 건진법사에게 김건희 여사 선물을 전달한 전직 고위 간부에 대해 최고 수위 징계인 출교를 결정하고도 열흘째 공식 발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당사자가 내부 비리를 폭로하겠다며 반발하는 것과 무관치 않다는 지적입니다. 이자연 기자입니다. 서울 청파동의 통일교 본부입니다. 지난 20일 통일교 측은 이곳에서 전직 세계본부장 윤모 씨와 부인 이모 씨에 대한 징계위를 열고 교단에서 내쫓는 출교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건희 여사 청탁 의혹으로 수사를 받으며 본부의 질서를 어지럽혔다는 게 이유입니다. 윤 씨는 지난 2022년 건진법사에게 김 여사 선물이라며 6천만 원대 그라프 다이아 목걸이와 샤넬백 등을 전달한 인물입니다. 부인 이 씨는 당시 통일교 재정국장으로 선물을 구매할 때 동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통일교 측은 의결 열흘째 징계 결과를 공식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당사자들에게 통지서를 보내지도 않았습니다. 같은 날 징계를 받은 또 다른 신도에 대해선 공지문을 띄우고 통지서를 보낸 것과 대조적입니다. 통일교 측은 아직 출교가 확정된 것은 아니라며 내부적으로 고민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통일교가 고민에 빠진 데에는 윤 씨가 갖고 있다고 주장하는 비리, 횡령 자료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집니다.
윤 씨 측은 출교 의결 직후 정론직필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특검 수사 방향은 교단 최고위층을 향하고 있다며 비리, 횡령 등에 대한 공익 자료를 수사기관과 언론에 제출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총재와 가까운 정모 통일교 부원장을 언급합니다. 김 여사 선물을 전달하려 한 데엔 교단 차원의 지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간 개인 일탈이라며 꼬리 자르기에 나섰던 통일교 측이 윤 씨의 폭로 예고에 결정을 미루고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다음 달 2일 수사를 개시하는 김건희 특검은 검찰로부터 통일교의 김 여사 청탁 의혹과 관련한 자료를 넘겨받고 수사 준비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JTBC 이자은입니다. 새 정부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폭삭 소가수다의 김원석 감독 등 문화예술인들을 대통령실로 초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문화 강국 시대를 열겠다고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토니상 6관왕을 석권한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의 박천유 작가, 프랑스 문화예술 공로훈장 호망되르를 수훈한 조수미 성악가 등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눈에 띄는 성과를 낸 문화예술계 인사들을 대통령실로 초청해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 대통령이 인상 깊게 봤다고 여러 차례 말한 드라마 폭삭 소가수다의 김원석 감독도 함께했습니다. 유일하게 상 받지 않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근데 그 대통령 네 분의 눈물이 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전 국민의 공감과 눈물을 받으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었는데 제 생각보다 더 많이 좋아해 주시고 세계적으로 소위 대한민국의 소프트 파워를 키우는, 영향력을 키우는 좋은 소재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정말 강력하게 들었어요. 정말 우리의 실력이죠. 뭐 우는 거야 저는 당연히 갱년기라서 그런가 싶었는데 꼭 그건 아닌 것 같고.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김구 선생이 꿈꾼 문화 강국을 실현하겠다면서 2030년까지 시장 규모 300조 원, 문화 수출 50조 원 시대를 열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지금이 문화 강국으로 들어가는 초입이라고 강조하면서 문화예술인 기본소득 도입 등 전폭적인 지원을 재차 약속했습니다. 국가 정책적으로 좀 문화 부문에 대한 투자나 지원도 대대적으로 좀 늘리고 우리 자라나는 세대들한테 좀 기회도 좀 주고 그리고 이걸 또 산업으로도 키우고 또 전 세계로 좀 진출해서 새 정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인선에 대해선 너무 복잡하게 고민하다 보니 못 뽑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JTBC 이승환입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이 오늘 이 대통령이 이번 주 목요일 취임 30일을 맞아 공식 기자회견을 연다고 발표했습니다. 자유롭게 묻고 답하는 타운홀 미팅 방식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역대 대통령들이 취임 100일 무렵 첫 회견을 했던 것과 비교하면 빠른 시점입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7월 3일 오전 10시 취임 한 달을 맞아 첫 기자회견을 엽니다. 제목은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로 정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사전에 질문 주제와 순서만 정하고 자유롭게 묻는 타운홀 미팅 방식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언제나 질문하고 궁금해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적극적으로 대답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의 표명이라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 회견은 민생 경제, 정치, 외교 안보, 사회문화 등 분야별로 질의응답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역대 대통령들이 취임 100일 전후에 첫 기자회견을 연 것과 비교하면 이 대통령은 빠르게 회견 날짜를 잡았습니다. 인수위 없이 출발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조기 안착을 알리고 앞으로의 국정 운영 방향과 주요 정책 등에 대해 활발히 소통하는 자리로 마련될 것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취임 316일 만에 첫 기자회견을 열어 불통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우 100일 기자회견 54분 중 약 20분을 전임 정부와의 비교나 소회를 밝히는 데 쓰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기자회견의 구체적 형식과 참석 대상, 장소에 대해선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네, 이렇게 곧 있으면 취임 한 달을 맞는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인선도 거의 마무리했습니다. 법무부와 국방부 등 대대적인 개혁이 예고된 3개 부처엔 5선 중진 정치인들을 배치했고
경제 관련 3개 부처인 기업인들을 발탁했는데 첫 번째 내각이 어디에 무게를 두고 꾸려졌는지 유선희 기자가 분석해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5선 정성호 의원은 JTBC와 통화에서 검찰개혁은 법으로 해야 하고 야당과도 잘 협의해야 한다면서도 검찰청이란 이름을 그대로 가져가기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말했습니다. 수사, 기소, 분리 의지는 앞서 JTBC의 출연에서도 밝힌 바 있습니다. 경찰 또는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넘기고 검찰은 기소청 또는 공소청으로 해갖고 이렇게 떼어낸 수사 기능을 맡는 건 역시 5선인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경찰국 폐지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후보로서 국민들께 약속드렸던 공약이라는 점을 12.3 내란 사태에 책임이 있는 국방부를 맡은 5선 안규백 의원은 봉합은 없다고 했습니다. 봉합이고 하면은 또 다른 골마 터진 아픔이 있다. 그래서 도려낼 부분은 도려내고 실제 메스를 들고 대대적인 수술에 들어가야 하는 부처에 중량감 있는 정치인을 집중 배치한 겁니다. 반면 경제부처엔 기업인들을 전격 발탁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LG AI연구원장 출신 백영훈 후보자를 AI를 통해서 가설을 세우고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하는 이런 어떤 레벨로 좀 발전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는 김정관 두산 에너빌리티 사장을 제가 처음 시작했던 관세 업무가 당장 현안이 되고 있어서 참 이게 아이러니다 하는 생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엔 네이버 출신 한성숙 후보자를 지명했습니다. 시급한 경제 회복은 전문가들에게 직접 맡기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JTBC 유선입니다. 조각 명단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오늘 첫 출근을 하면서 무엇보다 의정 갈등을 먼저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료개혁 시 의사 출신인 정 후보자에 대해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한편 정 후보자는 배우자의 코로나 관련 주식 논란에 대해선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기도 했는데 이희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은경 후보자는 출근길 첫날 1년 4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의정 갈등을 가장 먼저 풀겠다고 밝혔습니다. 불신에서부터 많이 초래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정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의료계와 신뢰와 협력 관계를 복원하는 게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문의 추가 시험 등 수련 특혜를 요구하는 전공의 복귀 문제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의 코로나19 관련 주식 투자 논란에 대해선 잘못 알려진 내용이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보도 내용에 잘못된 내용이 많이 있어서 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국민들께 충실하게 설명드리도록. 정 후보자가 질병관리청장이던 시절 배우자가 진단키트와 마스크 업체 주식을 상당수 보유해 수익을 올렸고 재산 신고도 일부 누락했다는 의혹을 언급한 겁니다. 당시에도 정 후보자의 배우자는 손소독제 원료 업체 주식을 5,000주 보유해 비판을 받았습니다. 야당은 명백한 이해충돌이라며 검증을 벼르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기업의 주식 평가액이 3천만 원을 넘을 경우 2달 안에 팔거나 백지 신탁을 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백경란 전 질병청장도 배우자의 바이오 관련 주식 보유 문제로 취임 7개월 만에 자진 사퇴한 바 있습니다. 정 후보자에 대해 의료계는 대체로 환영했지만 일각에선 의사 출신인 정 후보자가 복지 분야의 전문성이 약하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사회 안전망 마련이라는 국정 철학을 잘 구현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향후 연금 구조 개혁 등 난관이 예상된다고 지적했습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새 정부와 여당은 정책적으로도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국회에선 30조 원대 추경안 심사가 시작됐습니다. 정부를 상대로 질의가 이어졌는데 국민의힘은 민생회복 소비 쿠폰은 재정 포퓰리즘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추경뿐 아니라 최근 정부가 부동산 대책으로 대출 규제를 시작한 걸 두고도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30조 원 규모의 추경안 심사를 위해 열린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 질의.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던 전국민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물고 늘어졌습니다. 민생을 위하는 척하며 표심을 사로잡으려는 재정 포퓰리즘의 시작이자 당선 축가금 등의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도 잘 알고 계시죠.
민주당은 경기 진작 효과가 있는 정책이라며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대한 빨리 준비하시고 실행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2주일 정도 수준에서 집행이 가능할 수 있는 준비 중입니다. 국민의힘은 부동산 가격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최근 정부가 주택담보대출을 6억 원으로 제한하기로 한 것도 비판했습니다. 이런 식의 정책 때문에 민주당이 집권만 하면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뛴다고 생각합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금융위 차원의 대책으로 대통령실은 보고받지 않았다고 했다가 대통령실이 소통했다고 입장을 바꾼 것도 질타했습니다. 대통령실하고 상의하셨습니까? 상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대변인은 핫바지입니까? 아니면 거짓말한 겁니까? 분명히 상의하셨다고 그러셨습니다. 민주당은 집권 한 달이 안 된 현 정부에 모든 책임을 돌리냐며 반발했습니다. 지난 3년을 경제, 부동산 시장을 망친 정권과 함께했던 당시 여당의 의원이 모든 책임을 현 정부에 돌리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한편 오늘 오전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당이 추경 심사 일정을 독단적으로 결정했다며 심사 보이콧을 선언했습니다. 우리는 허수아비입니까? 들러리입니까? 결국 오늘만 진행하려던 정책 질의는 내일까지 이틀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JTBC 강현입니다. 민생개혁 입법도 속속 처리 시간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상법 개정안은 이번 임시국회 내 반드시 처리할 방침인데 오늘 재계를 만난 자리에서도 지금은 결단할 때라고 못 박았습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오늘 어쩌면 상법 개정에 앞서서 마지막 정책 간담회 자리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경제단체들과 만난 민주당은 다음 달 3일 상법 개정안 처리 계획을 못 박았습니다. 우리 자본시장, 주식시장의 선진화를 위해서 불가피하다라고 하는 인식을 함께 해주시고 재계도 필요성엔 공감한다고 했습니다. 상법 개정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를 잘 아는 데다 최근 주식시장 호황에 법 개정에 대한 기대가 반영된 것 역시 무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다만 부작용이 최소화되도록 법 개정안을 다시 살펴달라고 했습니다. 지나친 소송의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그 남용의 우려가 큰 배임죄 문제, 경영 판단의 원칙을 법에 반영하는 문제. 민주당이 애초 추진하던 대로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바꿀 경우 주주 개개인의 이득을 모두 따져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법적 책임을 지게 되는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대신 회사와 주주 전체로 하자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재계가 요구하는 것도 법사위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전달을 하고 민주당은 법 개정 이후라도 지속적으로 보완하겠다고 했고 상법 개정을 전제로 배임죄 완화까지도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기업들이 입장에서 봤을 때 형사적 처벌이 너무 과다다는 그냥 비판을 좀 다양하게 듣고 그걸 이후에 하반기에 수기장 논의하면서 정기국회 과정에 좀 처리해 보려고 합니다. 국민의힘도 일부 기업의 주주권 침해 문제 등 시장의 상황 변화 등을 고려해 상법 개정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며 기존 반대 입장을 바꿨습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내란 혐의로 구속된 군 사령관들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권고를 내려 거센 비판을 받았죠. 당시 어떤 회의를 거쳐 이런 권고가 나온 건지 JTBC가 회의 내용이 담긴 3시간 분량의 녹음 파일을 입수했습니다. 회의가 시작하자마자 김용원 인권위원이 구속된 사령관들을 최고급 지휘관이라고 부르며 보석으로 풀어줘야 하고 수갑도 채워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말하는데 직접 들어보시죠. 먼저 이은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12.3 내란 사태 주도자들에 대한 수사가 한창이던 지난 2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은 내란 혐의로 수감된 군 사령관들이 방어권을 침해당하고 있다며 인권위에 긴급구제를 신청했습니다. 신청서가 접수되자 군인권보호위원장인 김용원 상임위원은 곧바로 긴급회의를 소집했고 이한별, 한석훈 비상임위원과 모두 3명이서 안건을 논의했습니다. JTBC는 당시 대화 내용이 담긴 3시간 분량의 비공개 녹음 파일을 입수했습니다. 김 의원은 회의 시작과 동시에 구속된 사령관들의 보석 조치부터 언급했습니다. 근본적으로 이 모든 것이 구속 상태에서 나오는 보석 허가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내용의 의견 표명을 할 필요가 있고. 장성들을 최고급 지휘관으로 지칭하며 수갑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수임원 국군 지휘하는 최고급 지휘관을 갖다가 언론에 노출될 때 이 수갑을 채운 상태를 노출할 필요가 없죠. 회의에 참석한 한석훈 의원도 내란죄 성립 여부 자체가 불분명하다며 거들었습니다. 내란죄의 성립 여부에 대해서 법리적으로 다툼이 있다는 거죠. 어쨌든 이런 법리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일단은 불구속하는 게 맞다. 회의는 별다른 이견이나 논쟁 없이 속전속결로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돌발 변수로 인해 긴급구제 안건은 자동 각하됐습니다. 정작 당사자인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이 인권위 조사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위원들은 문 전 사령관의 뜻조차 고지고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문상호 장군이 왜 조사를 원치 않는지 좀 그게 이해가 안 되는데 그게 본인의 진위가 맞아요. 저도 믿을 수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안건이 각화된 이상 의견 표명이 필수가 아닌데도 위원들은 만장일치로 사령관들의 인권 보호를 촉구하는 별도 권고안을 의결했습니다. 당시 민변은 내란 공범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결정은 인권위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 성명을 냈습니다. JTBC 이은진입니다. 네, 바로 이 녹음 파일을 취재한 사유 김희란 기자와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김 기자, 당시 비공개 회의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참 황당한데 현장에서 반대 목소리를 내다가 쫓겨난 사람도 있었다고요? 네, 김용원 인권위원이 긴급 소집한 이날 회의에 원민경 인권위원이 방청을 위해 들어갔습니다. 이 앞서 녹음 파일에 등장한 인물들이 모두 윤 전 대통령 방어권 안건에 찬성표를 던졌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어떤 논의가 오가는지 지켜보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김용원 위원 등이 경찰에 신고하라는 말까지 하면서 퇴장을 강하게 요구해 회의장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당시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으로서 저는 퇴장할 의무가 없습니다. 지금 말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야지. 청원 경찰 불러서 강제 퇴거시키세요. 국장, 네. 저희 전국 경찰서에 연락하세요. 지금 회의 진행을 방해하고 있으니까 지금 연락하시라고. 김용원 의원님은 국민의 세금으로 상임위원을 일을 하고 계십니다. 국민을 고통과 시름에 빠지게 하는 행동들은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로운 남불식의 국민 이야기 제발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퇴장하세요. 네, 결국 일부 조사관들까지 퇴장시킨 후에 김용원 의원은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네, 경찰 불러 끌어내라고까지 했군요. 네, 이렇게 내란 장성들에 대한 논의를 하기 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 방어권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그 논의도 있었던 거죠? 네, 맞습니다. 군인권 소위위원장인 김용원 의원은 윤 전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을 직접 작성한 인물입니다. 이 타임라인 한번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2월 윤 전 대통령 방어권 안건이 통과됐습니다. 사흘 뒤에 앞서 리포트로 전해드린 내란 혐의 장성들에 대한 긴급 구제 신청이 접수됐습니다. 이 긴급 구제는 각화됐지만 김 의원 주도로 장성들의 인권 보호를 촉구하는 권고가 나와 논란이 됐습니다. 김 의원은 결정문 작성 당시 정작 당사자인 문상호 전 사령관은 조사를 거부하고 있다는 조사관 발언까지 차단하면서 회의를 끌어갔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다만 문상호 사령관은 전면적인 조사를 거부한 사안이라서.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저희 조사관이 굳이 의견을 밝힐 필요가 없는 부분이고 위원들이 판단하는 문제니까 더 이상 발언이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인권위 직원들이 또 항의 시위를 벌이자 서부지법 사태를 거론하면서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김 의원이 당시 어떤 발언을 했는지 이 부분도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이 사태가 이 서부지방법원의 난입 사태만큼은 아니라 할지라도 매우 불법적인 국가기관의 공무 수행을 폭력으로 저지하는 사태라고 생각하고 수사기관의 수사 기타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김 의원은 직원 괴롭힘 문제로 세계 국가 인권기구연합의 특별심사 대상에 오르기도 했지만 안팎의 쓴소리에 귀를 닫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인권위에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 그런 모습이군요. 오늘은 여기까지 듣죠. 김희란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아직 6월인데도 대구는 아프리카처럼 더웠습니다. 오늘 최고 온도가 36.4도였습니다. 경북을 중심으로 남부지방은 사흘째 폭염경보가 이어졌고 오늘 밤도 열대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먼저 윤두열 기자입니다. 역 밖으로 나오자 폭염경보 재난 문자가 대구에 온 걸 알립니다. 대구와 경북 등 영남권 일부 지역은 지난주 토요일 이후 사흘째 폭염경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며칠 동안 여기 엄청 더워진 것 같아요. 데프리카? 맞아요. 이런 말 들어보니까 좀 그런 것 같아요. 더위를 잇는 데는 물놀이만한 게 없습니다. 개장이 열흘 넘게 남았지만 벌써 해수욕장엔 무더위를 식히려는 때이른 피서객들이 찾아왔습니다. 얼마 전에 베트남을 갔다 왔는데 그때만큼 더운 것 같아요. 너무 더워서 바다 들어갔더니 시원하고 좋네요. 오늘 경북 울진의 한낮 기온이 36.8도까지 오르며 전국에서 가장 더웠고 대구도 36.4도까지 올랐습니다. 31.2도까지 오른 서울에 올해 처음으로 폭염주의보가 내려지는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졌습니다. 낮 동안 달궈진 열기는 밤에도 식지 않습니다. 경북 포항은 아침 기온이 27.4도를 기록했고 25.6도를 기록한 서울에도 첫 열대야가 찾아왔습니다. 보통 27도 이하는 안 떨어졌죠. 어쩐거지. 에어컨 틀어놓고 선풍기 틀어놓고 이러자죠.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소나기가 오지만 비가 그친 뒤엔 습도가 높아져 오히려 더 덥습니다. 이런 습식 사우나 같은 더위는 이번 주 내내 이어집니다.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들어와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으로 높은 곳이 많겠고 소나기가 내리면서 기온이 일시적으로 떨어지더라도 더위는 지속되겠습니다. 덥고 습한 날씨 때문에 어제 하루에만 50명의 온열 질환자가 발생하면서 행정안전부는 폭염 위기 경보를 경계 단계로 올렸습니다. 그늘에서 충분히 쉬면서 물 자주 마셔야 건강 지킬 수 있습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곳곳이 최고 기온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스페인에선 한낮 기온이 46도를 찍었고 미국 뉴욕에선 아스팔트가 녹아내렸습니다. 이한주 기자입니다. 한낮 기온 46도, 데스밸리도 중동 사막도 아닌 지난 주말 스페인 도심의 기온입니다.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높습니다. A ver, en Madrid siempre hace muchísimo calor, lo que me sorprende es que haga tan pronto. O sea, aún estamos en julio, agosto, perdón. Suelen ser horribles, pero ya que estemos así a estas fechas sí que me sorprende. 폭염은 유럽 전역을 휩쓸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도 낮 기온이 40도를 넘은 가운데 그리스는 대형 산불까지 겹치며 최악의 6월을 맞고 있습니다. 아무리 뜨거운 여름도 20도 중반이 평균이었던 영국 역시 기온이 35도까지 치솟으며 폭염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미국 역시 기록적인 폭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대도시를 중심으로 열돔 현상이 겹치면서 체감온도는 50도를 넘나들고 있습니다. 137년 만에 6월 최고 기온을 기록한 뉴욕에서는 아스팔트가 녹아내리기도 했습니다. And just lay out there and absorb the sun. For right now, I take care of my skin because it's very damaging and it's just extremely too hot and the heat seems to be worse from when I was growing up. It's a lot hotter and it seems like it's dry and it's just too intense. 기상 전문가들은 전례 없는 폭염이 지구 온난화가 가져온 부작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올여름 최고 기온 갱신은 이미 기정사실인 가운데 폭염이 더 넓고 더 오래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후변화에 따른 전 세계 피해액은 400조 원을 넘은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매년 폭염으로 숨지는 사람은 50만 명에 달합니다. 전문가들은 지금과 같은 폭염이 반복되면 지역에 따라 사망자가 3배 이상 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JTBC 이한주입니다. 초여름이면 찾아오는 러브버그가 올해 유난히 더 기승입니다. 특히 인천 계양산은 이렇게 러브버그 떼가 시커멓게 몰려 등산객들을 덮치기도 했는데 이희령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산 정상이 온통 까맣게 뒤덮였습니다. 야, 진짜 무섭다, 무서워. 일명 러브버그라고 불리는 붉은 등 우단 털파리입니다. 온몸에 달라붙는 건 물론이고 치워도 끝이 없습니다.
취재진도 현장에 직접 가봤습니다. 입구부터 러브버그 사체가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시체가 막 썩어가지고 냄새가 엄청나요. 이렇다는 거만 알고 왔는데 가서 보니까 말이 아니야, 말이야. 정상으로 향할수록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전망대 바닥은 검은 사체들로 발 디딜 틈을 찾기 어렵습니다. 계양산 정상에 올라오자마자 머리부터 발끝까지 러브버그가 달라붙었습니다. 제가 이 러브버그를 떼어내려고 이렇게 뛰어도 잘 떨어지지 않습니다. 저거 봐. 눈이야, 눈. 까만 눈이야, 진짜 아닌 게 아니라. 여기서는 점심 먹고 이제 조금 쉬었다가 가려고 그랬는데 안 되겠어. 그래서 얼른 내려가. 지자체가 나서 러브버그를 쫓아보지만 역부족입니다. 한 10cm, 15cm가 사였었는데 어제 5시간을 채웠어요. 심한 악취 때문에 숨을 쉬기도 어렵습니다. 내 인생에서 나 냄새 맡고 구역질한 거 처음이야. 원래 중국에 서식하던 러브버그는 2022년 수도권 서북부 지역에서 대규모로 발생한 뒤 수도권 전체로 번지고 있습니다. 자기네들끼리 경쟁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주변으로 확산될 경우도 있고 차량이라든가 아니면 심지어는 지하철을 통해서도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러브버그는 보통 무더위가 시작되는 6월 말부터 7월 초에 많이 발생해 앞으로 2주가량이 고비입니다. 주로 산림이나 낙엽이 쌓인 토양층에 알을 낳기 때문에 산에서 대규모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심에도 많이 출몰하는 터라 주민들은 살충제를 뿌려달라고 요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러브버그가 익충으로 분류되는 데다 오히려 생태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포집장치를 개발하고 현장에 적용하는 실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JTBC 이희령입니다. 이틀 전부터 시행된 초강력 대출 규제의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의 일부 분양단지에선 전세 보증금으로 잔금 치르는 게 막히며 혼란이 불거졌고 은행들이 비대면 대출을 중단하며 금리가 올라갈까 우려하는 실소유자도 생겨났습니다. 정아람 기자입니다. 오는 11월 입주 예정인 서울 청담동의 한 아파트입니다. 입주와 동시에 전세를 놓고 전세 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르려던 집주인들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번 대출 규제로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 대출이 막혔기 때문입니다. 그냥 한 78억인데 전세는 한 12억, 13억에 놓으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들어오는 분들이 이제 한 12억인데 전세자인데 저거 받는다. 그러면 그걸 못 받게 되는 거잖아요. 결국 전세 보증금 전액을 현금으로 들고 있는 세입자를 구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입주 예정인 서울 방배동의 한 아파트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전세를 놓고 납부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고 하면은 대출이라도 허용이 돼야 되는데 두 가지를 다 막아버리면 다 되는 거죠. 금융당국은 규제가 발표된 지난 27일까지 전세 계약이 체결됐다면 이전 규정을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시중은행들은 인터넷과 모바일을 이용한 비대면 대출 창구를 일제히 닫았습니다. 한 은행의 모바일 앱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하면 대출 신청을 한시적으로 중단한다는 안내문이 뜹니다. 대출 규제가 발표 하루 만에 시행되다 보니 대부분 은행이 전산을 고칠 시간이 없어 비대면 창구부터 막은 겁니다. 당장 대출을 받으려면 영업점으로 가야 하는데 대면 대출은 비대면보다 금리가 더 높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간만에도 이율이 조금이라도 높아진다면 손해니까 갑자기 많이 정책이 바뀌니까 혼란스러운. 예고 없는 초강력 대출 규제에 서울 부동산 시장엔 벌써 관망세가 퍼지는 가운데 정부는 공급과 규제 지역 지정 등 추가 대책을 준비 중입니다. JTBC 정아람입니다. 최연소 당대표로 국민의힘 쇄신을 약속했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늘 임기를 마쳤습니다. 당 혁신에 점수를 매겨달라는 말에 주저없이 0점이라고 하면서 새로운 지도부는 탄핵의 강을 건너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최연수 기자입니다. 국민들께서 놀라실 정도로 빠르게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덕수, 김문수 후보의 단일화 후폭풍을 겪는 당을 맡아 쇄신을 외쳤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49일간의 임기를 마쳤습니다. 선거 과정과 대선 패배 이후 국민의힘 혁신 시도가 어땠냐는 질문에 쓴소리를 서슴지 않습니다. 저희 개혁에 대한 점수를 말씀드리면요. 빵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자진 탈당을 끝내 관철시키는 등 나름의 노력을 했지만 탄핵 반대 당론을 무효화하자는 요구는 당 주류에게서 외면당했습니다. 지금 보수 야당이 아무리 맞는 말씀을 드려도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윤석열 정권의 유산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새롭게 들어설 지도부는 탄핵의 강은 반드시 건너야 한다고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새로운 지도부가 꾸려지게 된다면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이 탄핵의 강을 넘기 위한 구성원들 간의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이 탄핵의 강을 넘을 수 있는 리더십이 있기를. 당대표 선거에 나설 생각은 없다며 개혁을 할 후보에게 힘을 보태겠다고도 했습니다. 비대위원장 자리는 영남권 주류로 평가받는 송원석 원내대표가 이어받아 이르면 8월 중 있을 전당대회도 준비합니다. 비대위에서부터 우리 당이 황골탈퇴해서 새로운 싸울 수 있고 투쟁할 수 있고 정책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야당으로 거듭날 수. 김용 대표 혁신안에 계속 반대해온 송원석 체제에서 국민의힘이 어떤 변화를 모색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JTBC 최윤수입니다. 네, 돌아온 비하인드 뉴스 오늘 최종혁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 볼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는요. 건강한 사진들입니다. 네. 이 김건희 특검이 다음 달 2일 본격적인 수사 개시를 앞둔 가운데 김 여사는 지난 27일 이번 11일 만에 퇴원을 했었죠. 당시 이렇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 여사가 앉은 휠체어를 직접 밀고 가는 모습이 포착이 됐는데 민주당은 일제히 쇼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쇼도 같지만은 나는 국민들로부터 동정심을 유발하고 하는 그런 술책이다. 휠체어 타고 나오면서 내 지금 상태가 안 좋아 이런 얘기 하는데 오히려 더 가정스러워할 것 같아요. 네, 같은 날 퇴원하고 집에 도착한 김건희 여사 모습도 포착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퇴원한 당일이었는데요. 서초동 자택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김 여사의 모습이 한 매체 카메라에 담겼습니다. 네. 이 모습인데요. 보시다시피 소파에 앉아 과일을 먹고 있고요. 또 이렇게 휴대전화를 보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또 김 여사 옆으로 윤 전 대통령이 이렇게 앉는 모습도 이 카메라에 포착이 됐는데요. 여당은 이 모습을 두고 건강해 보인다라면서 이 특검 조사에 성실히 응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휠체어 걷어차며 씩씩하게 퇴원한 후에 과일 드시면서 휴식할 정도로 기력도 넘치고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들었습니다. 건강한 모습 확인했으니 특검의 소환 요구에 정당한 소환 같은 조건 달지 말고 출석을 해서 수사를 받길 바랍니다. 네, 그런데 또 다른 건강한 사진도 화제라고요. 네, 이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이 정성호 민주당 의원, 이 근육질 몸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남다른 체격의 정 의원, 올해 이 환갑이 훌쩍 넘은 나이인데요. 1961년생이죠. 그 비결이 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몸이 너무 약해갖고 운동 가면 맞아요. 지금 데모를 하려고 하니까 두껍잖아요. 이게 81년도에 대학 들어갔는데 학교 시위가 굉장히 많았는데 그래서 체력 단련을 좀 위해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서울대 역도부를 지나가게 됐는데 구호가 좋아갖고 그거 뭐예요? 현대인의 가슴에 원시인의 힘을. 그러니까 당시 학생 운동을 하려면 체력이 필요했는데 그래서 역도부에 들어가 직접 운동을 했다라는 겁니다. 진짜 뭐 운동권이었던 셈이라고 봐야겠죠. 자, 정 의원은요. 그리고 의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렇게 팔뚝이 셔츠가 꽉 끼는 핏으로 또 주목받기도 했는데 이건 좀 부럽긴 한데요. 네, 한 네티즌은 이 정성호는 이 청문회 때 이렇게 반팔을 입자라면서 이 야당을 기선제압하자라는 농담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정성호 의원, 법무부 장관이 되면 강력한 검찰 개혁을 하겠다 이렇게 예고하기도 했죠. 네, 정 후보자는요. 이 앞으로 검찰청이라는 이름을 유지하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면서 강도 높은 검찰 개혁을 예고했습니다. 네. 자,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죠. 이 수사와 기소 분리가 핵심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검찰청 폐지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단순히 기관, 이 명칭을 폐지하는지 여부에만 매몰될 필요는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다음 이슈도 보죠. 네, 다음 이슈는요. 단식은 하지 마입니다. 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 철회 등을 요구하면서 지금 국회 본청에서 농성을 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 농성장에 김민석 후보자가 직접 방문을 했습니다. 네. 자료 제출을 두고 설전을 벌였는데 이런 대화도 주고받았습니다.
총리 후보자는 어디 가서 계셔야지. 나 여기 뉴스에서만 뵙고 앉으자. 식사는? 우리 김밥 먹었죠. 웰빙 단식. 웰빙 나는 언제 단식한다는데. 아 단식 하시는 건 아니지? 단식한다는 얘기야. 너무 단식 하지 마. 단식은 왜 해요? 단식해도 안 내려올 거잖아. 응? 단식하면 아니, 내가 내려올 거야? 이 나경원 의원이 말한 웰빙이라는 표현, 민주당에서 나온 지적이었는데요. 이 나경원 의원은 텐트에서 자면서 김밥, 샌드위치를 먹으며 현재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이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소셜미디어에 올리기도 했었고요. 자, 이를 두고 민주당이 농성과는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꼬집자 나 의원이 직접 김 후보자에게 이 민주당이 나더러 웰빙 단식 운운하는데 내가 언제 단식을 한댔느냐라면서 일종의 항의의 발언을 한 겁니다. 하지만 이 단식 여부를 떠나서 민주당에서는요. 국회에서 휴가 보내는 거냐며 비판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김밥 주스 선풍기까지 동원한 웰빙 농성을 하면서 국회 중앙홀에서 세금으로 바캉스를 즐기고 있는 듯한 모습. 웰빙 캠핑으로 국민의 마음을 살 수 없습니다. 나경원 의원도 여기에 대해서 계속 반발하고 있다고요? 네, 기자회견까지 했는데요. 이 민주당이 본질을 감추려고 자신의 투쟁을 조롱하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들어보실까요? 악의적으로 폄훼하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과연 누가 웰빙쇼를 했는지 국민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당대표 시절 단식은 웰빙 단식, 출퇴근 단식 아니었습니까? 네, 2023년 8월부터 9월까지 진행된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의 단식이었는데 당시 이 대표는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를 요구하면서 국회 이 본청 앞에 텐트를 치고 24일간 단식을 했었습니다. 네. 당시 오전 10시부터 밤 10시까지는 텐트에서 나머지 12시간은 당 대표실에서 농성을 했는데 당시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말로만 단식이다라고 비판을 했었는데 이걸 다시 소환을 한 겁니다. 근데 이 나경원 의원의 이 농성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안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친한계로 꼽히는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요. 당시 이재명 대표의 이 출퇴근 농성에 대해서도 과거 열심히 비판을 했었는데 이번 나경원 의원의 피서 농성은 솔직히 더 한심해 보인다라고 꼬집었습니다. 네. 나 의원의 모습을 지적을 하면서 국민들이 과연 농성이라고 생각을 할까라며 이 뙤약볕 내리쬐는 국회 건물 밖에서 농성을 하라라고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죠. 최종혁 기자였습니다. 이스라엘 이란 전쟁을 마무리한 트럼프는 이제 밀어놨던 관세 폭탄을 다시 던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모든 국가에 미국이 정한 관세율을 담은 편지를 보내겠다는 건데 일반 통보에 대해 한국의 자동차 관세가 더 낮아지는 일은 없을 거라는 압박 메시지도 내놨습니다. 윤재영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달 8일 끝나는 상호관세 유예 시한에 대해 더 이상 연장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그 전에 나라별로 편지를 보내 관세를 통보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When I say we're not going to extend the pause, I don't think I'll need to. What I will do just sometime prior to the 9th is we'll send a letter to all these countries.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선의로 협상하는 나라들을 대상으로 관세 유예 시한을 연장하겠다는 걸 뒤집는 발언입니다. 협상이 진행 중이라도 편지를 보낼 수 있다고도 했는데 관세율을 서면 통보하는 것으로 무역협정을 끝내겠다는 겁니다. 최대 50%에서 최소 10%까지 구체적인 관세율도 정했습니다. We're going to send and we're going to say, congratulations, we're allowing you to shop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You're going to pay a 25% tariff or a 35% or 50% or 10%. That's the end of the trade deal. 특히 자동차 관세와 관련해선 마지노선을 그었습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을 콕 집으며 두 나라가 낮은 관세를 적용받을 가능성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I'll tell you what the U.S. automakers are worried about. They don't want Japan and Korea to have a lower tariff if you do a deal with them. They're not going to even have to worry about it, but that won't happen. 트럼프 대통령의 거센 압박에 본격 관세 협의에 나선 우리 정부도 어려운 조율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글로벌 신용평가사 S&P는 트럼프가 예고한 관세 25%가 적용되면 내년 우리나라 자동차 생산량이 20% 넘게 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JTBC 윤재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핵 문제 해결을 최대 치적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문제를 해결한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꼬이게 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란 핵시설이 여전히 건재하다는 건데 국제사회는 물론 이란 통화도청에서도 공습 피해가 예상 이하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백민경 기자입니다.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은 이란 핵 능력이 여전히 건재하다고 밝혔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줬다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발언과 달리 이란이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역량이 그대로란 겁니다. The capacities they have are there. In a matter of months, I would say, a few cascades of centrifuges spinning and producing enriched uranium. 이란이 기존에 생산했던 약 400kg의 고능축 우라늄이 실제 파괴됐는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는 또 다른 정황도 공개됐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복수의 이란 고위 관계자들의 통화 도청에서 미국의 공격이 예상보다 덜 파괴적이었다는 언급이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백악관은 곧바로 반박했습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워싱턴 포스트가 맥락 없이 도청을 보도했다면서 익명의 이란 관계자들이 수백 피트 아래 일을 알 수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미군의 폭격이 역설적으로 이란 핵무기 개발의 본격적인 신호탄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금 방법만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위협만 하고 협상을 할 거예요. 시간이 질질 끌어가지고 농축을 하거나 그런 시간을 벌 수 있다는 얘기죠. 실제 이란이 이스라엘과 휴전을 기회 삼아 파괴된 핵시설을 복구하고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미국 싱크탱크 전쟁연구소는 위성사진을 토대로 미군이 공습한 나탄즈 핵시설에서 수리 작업이 진행 중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JTBC 백민경입니다. 파행 끝에 끝난 새만금 잼버리 대회. 벌써 2년 전 얘기지만 황당한 상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잼버리가 끝나고 나서야 늑장 완공된 430억짜리 건물이 그나마도 활용 방안을 못 찾고 2년째 텅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텅 빈 건물 유지하는데 세금이 수억 원씩 쓰이고 있는데 밀착 카메라 이가혁 기자가 현장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2023년 8월에 끝난 새만금 잼버리 대회. 이 잼버리에 쓰겠다던 건물 글로벌 청소년 리더센터가 대회 폐막 11개월 뒤에야 완공됐다는 사실 지난해 여름 보도해드렸습니다. 예산 430억 원 들인 3층짜리 거대한 건물과 부대시설 다시 찾아가 봤습니다. 진입로부터가 이런 모양이기 때문에 저 건물이 활용되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큰 것 같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곳곳에 잡초가 올라와 있고 문 손잡이는 녹슬고 거미줄이 쳐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장실 사용 금지, 수도 단수 조치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화장실 사용을 금지한다. 라고 아예 지금 수도도 여기는 공급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농구장, 그리고 족구장, 운동장 이렇게 시설이 갖춰져 있네요. 그야말로 허허벌판에 섬처럼 놓여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JTBC 취재 결과 지난해 밀착 카메라 보도 직후 준공 승인이 났지만 아직도 정식 개관을 못하고 2년째 방치 중이었습니다. 관리인 1명만 상주하고 있고 시설 유지에만 매년 예산 3억 원이 또 쓰이고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문은 굳게 닫혀 있고요. 안쪽에는 먼지만 쌓인 채 사용한 흔적은 전혀 없습니다. 제가 지난해 8월에 이곳을 처음 취재했을 때 당시 전북도청 관계자는 이곳 활용 방안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주중에는 학생들 중심으로 수련 활동을 하면 되고 예, 주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학생들이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지역이라 가족 단위로 와서 거기가 이제 야영장도 있고 오토캠핑장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리고 이 건물 개관 시점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했는데 역시 들어보시죠. 가급적이면 연내해야 맞겠죠. 연내에. 하지만 어떤 것도 아직 지켜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정작 돈 들여 이 건물 세운 전북특별자치도는 전북도교육청에 무상으로 넘기겠다는 입장. 도교육청에 국제교육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좀 검토를 해보고 있고. 하지만 전북도교육청은 현재로선 못 받는다는 입장입니다. 도청하고 잼버리 스카웃 연맹하고의 그 법적인 문제나 또 사전에 시작부터 얘기가 되었던 그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는 뭐라고 확답할 수가 없고요. 과거 전북도가 잼버리 유치를 위해 이 건물을 지어 한국스카우트연맹에 운영권을 주겠다고 공약한 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약속 이행하라는 스카우트연맹과
이행 의무 없다는 전북도 사이 의견차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걱정 때문입니다. 세금 내는 국민 입장에선 황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민간인한테 그 위탁을 주든가 해야지. 그냥 묵히느니. 그래야지 저걸 계속 방치하면 뭐 세금 그동안 들어간 돈도 아깝고 저 유지 보수비 1년에 3억씩 들어간다며. 그럼 벌써 지금 2년째 6억이 없어진 거 아니에요, 세금이. 층층이 가로줄로 멋을 낸 이 건물 외관은 선조들의 지혜가 담긴 한지가 겹겹이 포개진 모습을 형상화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예산 400억 원을 쓰고도 지금까지 2년째 방치된 이 상황에선 행정당국의 무능과 기강회의 그리고 오판이 겹겹이 쌓인 모습이라고 다시 해석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긴 저희가 잘 기억해뒀다가 다시 한번 찾아와 점검해 보겠습니다. 밀착 카메라 이가혁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4월 한때 최하위까지 곤두박질 쳤다가 6월이 끝나는 오늘 이 팀은 4위까지 올라왔습니다. 무엇보다 6월 승률은 10개 구단 중 가장 높습니다. 프로야구 기아 타이거즈의 얘긴데요. 절대 1강으로 불렸던 팀의 이유 있는 약진을 정수아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끝까지 뭐 응원해 주신 것도 진짜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뭐 한마디 해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하시죠. 예. 제가 경기가 끝나고 기아 고종욱은 한참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팬들은 위로와 응원을 담아 계속 이름을 불렀습니다. 36, 고종욱은 지난해부터 2군에서 머문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오랜만에 나선 수훈 인터뷰에서 울컥하고 말았습니다. 지금 12월에 태어나는 겨울이한테 진짜 아빠한테 와서 고맙다는 말 하고 싶고 6월 마지막 경기에서 1번 타자로 나서 고종욱은 타석에 설 때마다 안타를 때렸습니다. 특히 0대1로 뒤진 6회 초 적시 2루타로 동점을 만든 게 컸습니다. 한 경기에서 3안타를 몰아친 건 거의 2년 만이었습니다. 김도영, 나성범, 김선빈까지 주전들이 부상이 이어진 기아는 고종욱처럼 잊혔던 이름들을 하나둘 꺼내며 반등에 반등을 거듭해왔습니다. 오선우, 김호령, 김석환까지 반가운 부활이 릴레이로 찾아왔습니다. 지난해 10라운드로 입단한 성영탁 역시 기아 불펜의 현재로 자리 잡았습니다. 부상자가 속출하는 위기의 순간 그 공백은 새로운 선수가 말끔히 채워 넣었고 덕분에 팀은 더 단단해졌습니다. 절대 1강이란 평가가 무색하게 4월 한때 꼴찌까지 내려앉았던 기아는 5월을 버티더니 6월 중순부터 4위로 올라섰습니다. 6월 한 달 동안 15승 7패, 승률은 10개 구단 중 가장 높습니다. 어느새 선두 하나와 3게임 반차, 이젠 기아의 7월이 더 궁금해졌습니다. JTBC 정수아입니다. 중앙그룹은 KBS, MBC, SBS, 지상파 3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습니다. 이들이 스포츠 중계방송 발전협의회를 구성해 올림픽, 월드컵 같은 주요 스포츠 중계권을 담합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지상파 3사는 지난 2011년부터 중계권 공동구매 등을 합의해오면서 운영 원칙을 위반할 경우 한 방송사가 나머지 방송사에 각 300억 원씩의 위약벌을 지급하라고 규정해왔습니다. 중앙그룹은 이런 지상파 3사의 담합이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으며 최근 진행한 올림픽 월드컵 방송 중계권 입찰 과정에서도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습도 높은 무더운 날씨에 바깥 활동하기 조심스러워지는 요즘인데요. 폭염특보는 서울 등 전국 많은 지역으로 확대됐고요. 특히 경기 동부와 강원 남부, 남부지방 곳곳에는 폭염 경보까지 내려졌습니다. 지난밤 서울에서는 올해 첫 열대야도 나타났는데요. 내일과 모레도 낮에는 폭염, 밤에는 열대야가 지속되겠습니다. 건강관리를 잘 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출근길에는 수도권과 강원 영서에 비가 살짝 지나겠고 오전부터 저녁 사이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때때로 소나기가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내일도 전국 많은 지역의 아침 최저 기온이 열대야 기준인 25도 밑으로 떨어지지 않겠고요. 낮 동안의 열기가 아침까지 이어지겠습니다. 한낮에는 대전은 32도, 강릉과 광주가 35도까지 올라 무척이나 덥겠습니다. 당분간 뚜렷한 장맛비 소식 없이 밤낮 없는 무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